반도체 소자 제 17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5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4장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도입한 중요한 그 개념이 뭔가 하면 어떤 세미컨덕터가 이렇게 있다. 쪽에 이게 만약에 P-타입 실리콘이다. 얘가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도핑을 내가 10에 15승 개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도핑을 했다. 그럼 평형에서의 농도는 10에 15승, 전자의 농도는 10에 5승.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내가 빛을 쪼였다. 그래서 평형을 깼다. 그죠? 그래서 라이트, 일루미네이션을 했다. 빛을 조사했다. 그럼 이제 평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평형이 깨지면서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뭐가 생겨요? excess carrier가 라는 게 생기죠. 4장의 제목이죠. excess carrier. 델타 N, 델타 P가 생겨요. excess carrier가 생기는데 생긴 excess의 carrier의 양이 much less than 원래 majority carrier 농도 PO. 지금 같은 경우에 1 곱하기 10에 15승이죠. 이거보다 훨씬 적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minority 이런 경우를 우리가 low level injection이라고 불렀어요. low level injection. 그죠? low level injection. 그러니까 excess carrier의 양이 majority carrier의 농도 PO보다 훨씬 작은 경우, 이런 경우를 low level injection이라고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고, low level injection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우리는 majority carrier에 대해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없어요. 왜? majority carrier는 그닥 늘어난 게 없으니까. 단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입장에서 볼 적에 원래 15승이던 것이 예를 들어서 10에 12승으로 늘어났으니까 현저하게 증가된 것이고,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라이트 일루미네이션에 의해서 증가했다가 얘가 평균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 재결합되기까지, 즉 컨덕션 밴드에 올라간 전자가 평균적으로 얘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 다시 리컨비네이션 될 때까지 평균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뭔가, 얘를 뭐라 그랬냐면은 타우 N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라고 불렀어요.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 그죠? 그래서 머저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머저리티 캐리어는 어차피 늘어난 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밖이에요. 마이너리티 캐리어만 현저하게 늘어났고, 이 현저하게 늘어난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컨덕션 밴드에 올라갔다가 영원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평균 2시간 동안 살다가 다시 리컨비네이션 돼서 죽습니다. 이거를 몬드 모델에서 얘기하면은 실리콘 주변에서 이온화된 전자가 평균적으로 2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본드를 만든다는 얘기죠. 재결합이 돼가지고 다시 이온화됐던 전자가 다시 붙잡힌다는 얘기죠. 다시 캡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드를 만든다. 평균적으로 얘가 밖에서 이온화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을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라 그런다 그랬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은 뭐에 비례했어요? 반비례했어요? 홀 농도,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 PO에 반비례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홀 농도가 많으면, 여기에 홀 농도가 많으면 이 많은 홀 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일렉트론이 쉽게 캡처가 될 테니까, 얘가 많으니까 이거 쉽게 캡처가 되겠죠. 그래서 PO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저리티 캐리어 입장에서 볼 적에는 빛을 여기서 딱 껐을 적에, t = 0인 순간에 껐을 적에 머저리티 캐리어의 농도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머저리티 캐리어는 별로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 입장이 익세스 캐리어가 이게 증가했다가 다시 뭘 향해서 가요? 평형에서의 농도 10의 5우승을 향해서 가는 거죠. 10의 5우승을 향해서. 됐죠? 자, 이어서 우리가 전자가 여기 하나 생기고 홀이 하나 생겨요.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EHP generation 그랬어요. 여기 있던 전자가 반대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과 만나서 재결합돼요. EHP recombination 이렇게 불렀어요. 재결합. 비슷한 말로 뭐 EHP 뭐 annihilation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소멸이 된다. annihilation. 이와 같이 선생님이 설명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recombination 프로세스 가운데에서 recombination 재결합 프로세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irect recombination이 있고 하나는 indirect direct recombination은 밴드에서 밴드로 recombination인 거죠. band to band recombination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그 모델이에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과 만나서 리컴비네이션 돼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뭐라고 불러요? Direct Recombination이라고 그래요. 한편 Indirect Recombination이라는 건 뭐냐? 하면 Indirect Recombination이라는 거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이 밴드 갭이죠. 밴드 갭에 이 사이에 밴드 갭에 어떤 에너지 레벨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트랩 레벨이라고 그래요. 트랩 레벨. 실리콘 퍼펙트한 실리콘 레티스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금지된 대역이었던 밴드 갭에 에너지 레벨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5족의 아톰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부르기를 도너 레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3족의 아톰을 집어넣었으면 걔네들을 억셉터 레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서 도너 레벨, 억셉터 레벨.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여튼 실리콘, 퍼펙트한 실리콘 다이아몬드 레티스에 뭔가 이물질, 임퓨리티가 들어가게 되면 실리콘이 아닌 아톰이 들어가게 되면 밴드갭의 중앙에 이 속에 밴드갭의 안에 어떤 에너지 레벨이 생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상 트랩이라고 불러요. 트랩 레벨. 덧이라는 얘기죠. 덧. 트랩. 이라고 그래요. 덧. 그래서 이런 트랩 레벨이 생기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 에너지 레벨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이 리컴바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됩니다. 어시스트 하는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A라는 남학생과 B라는 여학생이 서로 만날 적에 직접 둘이가 만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매자가 있어서 이 A와 B가 만나는데 도움을 준다면 이 A와 B의 만남이 훨씬 쉬워집니다.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중매자, 매개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어떤 덫이 있어서 여기에 에너지 레벨이 있다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이 만날 적에 직접 만나는 것 대신에 이 전자를 덫으로 끌어들여와서 여기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호흡을 다시 일로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리컴비네이션을 시키면 리컴비네이션이 훨씬 쉽고 이피션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리컴비네이션, 밴드 갭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트랩 레벨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을 재결합시키는 이런 메커니즘, 이런 프로세스를 indirect recombination이라고 합니다. indirect recombination. 그죠? 그러면 실리콘 다이아몬드 라티스에 어떠한 종류의 불순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트랩 레벨의 위치가 여기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중앙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위치가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특정 임퓨리티를 집어넣었을 적에 그 임퓨리티가 어느 위치에 트랩 레벨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 여러분 책에 페이지 153페이지에 있는 피겨 4-9입니다. 선생님이 이미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어요. 한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포스포라든가 비소라든가 안티몬 같은 5족의 아톰을 집어넣으면 컨덕션 밴드 엣지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레벨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론을 집어넣게 되면 보론은 어디에 생겨요? 여기로부터 0.0045 되는 위치에 보론의 레벨이 생겨요. 그죠? 이것도 트랩 레벨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트랩 레벨이라고 부르고 뭐 트랩이라고 불러도 돼요. 단지 우리가 편의상 얘네들을 도너 레벨, 여기를 억셉터 레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금을 집어넣는다든가 맹간, 카파, 징크 이런 애들을 집어넣게 되면 밴드갭의 거의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중앙에. 중매자, 매개자가 중앙에 놓이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과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를 리컴바인 시키는데 아주 이피션트한 트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트랩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리컴비네이션을 일으킬 적에 세미컨덕터에 고의로 금, 구리, 맹간, 징크 같은 것들을 임플란트해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이 덫을 이 레벨을 사람들이 흔히 트랩 레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리컴비네이션 센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리컴비네이션 센터. 그죠? 매개 센터. 재결합을 일으키는 매개 센터 역할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듣고 학생들은 머릿속에 리컴비네이션 프로세스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다이렉트 리컴비네이션, 또 하나는 인다이렉트 리컴비네이션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책에 152페이지에 피겨 4-8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죠. 여기에 어떤 efficient한 여기에 이게 뭐죠? 소위 트랩 레벨, 리컴비네이션 센터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이 efficiently capture가 되고 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efficient하게 capture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리컴비네이션이 되는 indirect 리컴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페이지 154페이지에 섹션 4.3.3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4.3.3 절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quasi Fermi 레벨이에요. 제목이 quasi Fermi 레벨. Fermi 레벨 잘 이해하죠? Fermi 레벨. Fermi Dirac Distribution 펑션에서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 2를 전자가 점유할 확률, 이 포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그때 정의됐던 에너지 레벨, 포미 레벨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154페이지 섹션 4.3.3에서 이 저자는 쿼지 포미 레벨을 도입을 합니다. 쿼지라는 접두사가 영어적으로 뭐예요? 쿼지? 쿼지는 아닌 놈이 긴 척하는 게 쿼지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는 의미의 접두사예요. 가짜. 그죠? 아닌 놈이 긴 척하는 게 쿼지입니다. 가짜. 가짜라 그러죠? 쿼지. 그러니까 원래는 포미 레벨이라는 의미가 포미 레벨이 아닌데 포미 레벨인 척하고 가짜인 놈이 행세하는 게 쿼지 포미 레벨입니다. 도대체 이 저자가 왜 쿼지 포미 레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지 한번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늘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세미컨덕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가령 P타입 실리콘이에요. 도핑을 얼마를 했어요? 1 곱하기 10에 15승을 했어요. 그러면 평형에서의 전공의 농도는 10에 15승이고 전자의 농도는 뭐 대충 10에 5승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빛을 쪼였어요. 빛을 쪼이니까 뭐가 생겨요? 익세스 캐리어가 생기죠? 익세스 캐리어, 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가 똑같이 동량이 생기죠? 항상 페어로 생기니까 익세스 캐리어가 생겼어요. 익세스 캐리어가 동량으로 생기는데 우리가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공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전공에 대해서만 둬야 되죠? 전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둬야 돼요? 왜 그러죠? 전자가 마이너리티 캐리어니까. 여기까지 다 강의 끝난 얘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배운 대로 low level injection을 가정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델타 N과 델타 P를 뭐 10에 한 12승쯤 된다고 칠까요? 세제곱센티미터당 10에 12승계가 생기도록 빛을 쪼이고 있다 라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문제, 중간고사에 시험문제, 자 여기까지 중간고사에 만약에 시험에 여기까지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자, P타입 세미컨덕터가 있다. 도핑을 1 곱하기 10에 15승으로 했다. 전공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전자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포미 레벨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중간고사 본 그대로죠. 시험 문제 포미 레벨은 인트린직 포미 레벨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답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죠. 다음 새끼 문제 2번. 자, 빛을 쪼이고 있다. 빛을 쪼여서 델타 N, 델타 P, 익세스 캐리어를 10에 12승만큼 만들었다. 이때 만들고 있다. 이때 전공의 농도는, 전자의 농도는 얼마이냐? 포미 레벨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고 쳐봅시다. 선생님이.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나오겠어요? 새끼 문제 2번에서. 자, 전공의 농도는 얼마냐? 전자의 농도에 얼마냐? 아마 답할 수 있죠? 전공의 농도 얼마? P는 10에 15승. 전자의 농도는 얼마? 10에 12승. 이거 답하고 나오겠죠? 그러면서 느껴가면서 전공의 농도는 원래 10에 15승이었는데 로우 레벨 인젝션을 가정하니까 뭐 늘어나봐야 뭐 늘어난 것도 없네. 그대로 10에 15승. 전자의 농도는 10에 12승. 왜 그래요? 원래 10에 5승이었는데 현저하게 늘어났군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많이 늘어났군요. 하면서 답을 쓸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새끼 문제. 그러면 이때 빛을 쪼이고 있을 때 포미 레벨의 위치는 어디에 놓이게 됩니까?
이 문제를 접하면 학생들이 각양각색의 답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고 답을 쓰고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밀 레벨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포밀 레벨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럼 어떤 학생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답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제대로 공부를 한 학생일까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답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약간 반항적인 학생들. 자, 문제가 안 됩니다. 포밀 레벨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포밀 레벨은 평형에서 정의했던 3장의 개념인데 빛을 쪼이고 있으니까 포밀 레벨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빛을 쪼이고 있을 적에 전공의 농도가 10에 15승, 전자의 농도가 10에 12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에다 이거 곱해보세요. P에다가 N을 곱해보세요. P 곱하기 N은 10에 27승이죠? 따라서 P 곱하기 N이 NI 제곱이 됩니까? 안 돼요. P 곱하기 N이 NI 제곱이 아닙니다. Mass Action Law가 성립하지 않아요. 보세요. Mass Action Law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을까요? 평형이 아니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질량작용의 법칙은 평형일 때만 성립이 되는 거라고 3장에서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포밀 레벨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답 없음. 문제 출제가 잘못되었음. 이러고 나오는 학생들이 아마 한 몇 %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학생의 논리가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포밀 레벨의 위치가 어디냐? 정할 수가 없다. 왜? 평형이 아니니까 빛을 쪼이게 되면 빛을 받을 적엔 평형이 아니니까. 평형이 아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느냐? P에다 N을 곱해봐라. 10에 27승 아니냐? 따라서 P 곱하기 N이 NI 제곱이라는 매스 액션로 이거 성립되지 않지 않냐? 그죠? 한편 이 앞에 부분 여기서는 P 곱하기 N이 얼마예요? 10에 20승이죠? 매스 액션로가 성립이 돼요. 이거 왜 성립돼요? 평형이니까. 그죠? 이 학생의 주장이 꽤 그럴듯하죠? 우수한 학생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순진한 학생들이죠. 선생님이 문제를 냈으니까 꼭 풀어야 되겠구나. 배운 거를 이용해서 다 풀어보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컨덕션 밴데지, 밸런스 밴데지, 가운데 인터레인지 레벨. 자, N은 보세요. N은 NI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F 빼기 EI고 P는 익스포넨셜 KT분의 EI 빼기 EF라고 배웠었죠? 이미 알고 있는 식이에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해가지고 응용력을 발휘해서 P의 농도가 10에 15승 밑에 식을 써야겠네요. 여기서 요식하고 요걸 1식 요걸 2식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스튜던트는 이런 학생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2번 식을 이용해서 홀 농도가 얼마? 10에 15승이죠? 10에 15승이니까 1.5 곱하기 10에 10승의 익스포넨셜 KT 300도 K니까 0.016분의 EI 빼기 EF. 그래서 EI 빼기 EF는 0.016 곱하기 로가리즘 10에 15승 10승.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였죠? 식이? 10에 15승? 1.5분의 1 5분의 1
곱하기 10의 5승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에다가 로가리즘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곱하기 0.026 하면 되죠. 그러니까 0.288이네요. 0.288. 그럼 0.288 볼트, 일렉트론 볼트죠. 그죠? 그러니까 포밀 레벨이 이 값이라는 친구는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 포밀 레벨이 여기 있구나. 여기 포밀 레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란색으로 쓸까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아니네. 여기 있네요. 여기. 밑에. EI 밑에, EI하고 EF 사이 간격이 이거니까 여기 있다고 그래요. 누구의 답이에요? 값의 답이에요. 값. 이 식을 이용해서. 그죠? 맞나요? 그죠? 또 어떤 학생은, 또 한 학생은, 을이라는 학생은 명석하게도 을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 빛을 쪼여가지고 익세스 캐리어가 선생님이 전공의 농도가 10에 15승, 전자의 농도가 10에 12승이라고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일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요 일식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일식으로부터 일식을 이용하게 되면 뭐예요? 전자의 농도가 이제 10에 12승이 된 거 아니? 1.5 곱하기 10에 10승의 익스포넨셜 0.016 EF 빼기 EI니까 그죠? EF 빼기 EI는 0.016 로가리즘 10에 12승 나누기 1.5 곱하기 10에 10승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로가리즘 1.5분의 1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100이네. 100. 에다가 로가리즘을 취한 다음에 곱하기 0.026 하면 0.109네요. 0.109. 0.109.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애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EF가 어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EI보다 위에 존재하는데 0.109 볼트만큼 위에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네. EF가 여기 존재한다. 누구의 답이에요? 을의 답이에요. 그죠? 일식도 맞는 식이고 이식도 맞는 식이에요. 갑은 이식을 사용한 죄밖에 없고 을은 일식을 쓴 죄밖에 없어요. 이식을 이용을 했더니 포밀 레벨이 EI보다 EF 밑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밑에 존재하며 0.288만큼 떨어진 지점에 존재를 하고 일식을 이용했더니 포밀 레벨이 EI보다 위에 있는데 0.109만큼 높이 있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0.109만큼. 누구 답이 맞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학생이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어떤 그 첫 번째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서멀 이퀄리브리엄에서 얘기가 아니라 포밀 레벨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옆 포밀 레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지만 편의상 늘어난 익세스 캐리어들, 늘어난 캐리어의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현저하게 증가한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는 새롭게 포밀 레벨 얘를 기준으로 도입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전공 입장에서는 캐리어의 양이 그닥 변한 게 없으니까 원래 평형일 때 포밀 레벨, 이게 평형일 때 포밀 레벨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전공을 위한 포밀 레벨, 전자를 위한 포밀 레벨을 각각 분리해서 따로따로 쓰자 라는 개념이
quasi Fermi 레벨이라는 개념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정리를 좀 해줘요. majority carrier의 입장에서는 평형에서 사용하던 Fermi 레벨을 그대로 쓰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입장에서는 늘어난 델타 n 그죠? 으로 인한 전자의 농도 N0 플러스 델타 n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지금 이 델타 n이 현저한 거잖아요. 지금 전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얘가 굉장히 현저한 거죠. 예, 이게 10의 12승이고 이 10의 5승이니까 그죠? 그 늘어난 전자의 양을 take into 고려하기 위해서 account 하기 위한 새로운 Fermi 레벨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EC, EV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EI라 그러면 원래 평형일적의 포밀 레벨 P타입이었으니까 여기가 포밀 레벨이었을 거 아니에요? P타입이니까 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얘는 뭘로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EF P 그래가지고 전공을 위한 포밀 레벨 전자를 위한 포밀 레벨로서 다시 하나 더 도입을 해서 얘를 EFN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자의 포밀 레벨 그래서 EFN 어떤 사람은 그냥 FN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EFP FP라고 쓰기도 해요. 얘네들을 quasi 가짜 quasi Fermi 레벨이라 이렇게 불러요. quasi Fermi 레벨. 그죠? 평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quasi Fermi 레벨을 쓰면은 우리가 분석하는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quasi Fermi 레벨.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우리가 썼던 이 식 이건 평형일 때 썼던 식이고 앞으로는 향후 비평형에서 비평형이라는 게 뭐죠? 빛을 인가한다든가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자의 농도는 이제는 여기다 첨자 내가 제로 붙이는 걸 띄었어요. 이거를 띄워버렸어요. N0는 Ni exponential KT분의 EFN 빼기 EI 전공의 농도는 Ni의 exponential KT분의 EI 빼기 EFP 이렇게 쓰는 거죠. 새로운 quasi Fermi 레벨로 표현식을 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책에 4-15식이에요. 됐습니까? 4-15식. 4.3.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포토컨덕티브 디바이스예요. 포토컨덕티브 디바이스. 말 그대로 광전자 소자죠. 광전자 소자. 광전자 소자라는 것은 어떤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빛을 쪼이고 안 쪼이고 빛을 조사하게 되면 그 빛이 익세스 캐리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익세스 캐리어에 의해서 컨덕티비티가 증가를 해요. 캐리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앞절에서 드리프트 커런트 J라는 거는 드리프트 커런트, 만약에 이게 전자에 의한 드리프트 커런트라 그러면 이게 Q mu n E 그랬죠. 그죠? 벡터량이고 커런트 덴시티는 이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에 걸어준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고, 그 일렉트릭 필드 하에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고, 그 캐리어의 모빌리티, 이동도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거예요. 그죠? 당연한 식입니다. Q, mu, n, N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요 Q, mu, n 여기까지를, 요 놈을 컨덕티비티라고 그랬죠. 컨덕티비티. 그래서 얘를 시그마 E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는 컨덕티비티라고 그러는데, 컨덕티비티는 모빌리티에 비례하고 캐리어의 개수에 비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4장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커런트가 컨덕티비티 시그마에 비례하는데, 시그마가 다시 캐리어 개수에 비례하니까 만약에 빛을 쪼여가지고 빛을 쪼여서 컨덕티비티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빛을 쪼여서 익세스 캐리어를 늘리자는 얘기죠. 캐리어를 이걸 갖다가 델타 n만큼 늘리자. 만약에 n을 n 플러스 델타 n으로 늘렸다. 뭐 때문에? 빛을 쪼여가지고, 그죠? 빛을 쪼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늘어나요? 시그마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델타 시그마가 생기는 거죠. 컨덕티비티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포토 컨덕티비티라고 그래요. 포토 컨덕티비티. 그죠? 그렇게 되면 늘어난 포토 컨덕티비티는 컨덕티비티의 증가량은 컨덕티비티의 증가량은 여기서 Q, mu, n, 델타 n이죠. 그죠? 델타 n의 증가량에 비례하는 거고, 얘는 Q, mu, n의 델타 n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의 G, 라이트, 빛에 의한 생성률이죠. 생성률에다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 얘를 곱한 게 되겠죠. 그죠?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식은 dt의 d 델타 n.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샘플이 이게 p 타입 실리콘이라면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얘는 G thermal 마이너스 G light 예, recombination rate 이렇게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거에다가 요거 한 거, G thermal 마이너스 recombination rate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델타 n 나누기 타우 n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은 GL 빼기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런데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거의 변화량은 제로니까 델타 n은 뭐예요? GL 타우 n이 되죠. 그렇죠? 이게 포토 컨덕티비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세미컨덕터 내에서 전류가 뭐죠? 전하의 움직임이죠. 전류의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드리프트 메커니즘, 또 하나는 디퓨전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어요. 드리프트 메커니즘은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전개를 걸어주게 되면 그 전개에 따라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캐리어가 이끌려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니까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드리프트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퓨전 메커니즘은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에 캐리어라 하면 전자와 전공이죠. 전자 또는 전공의 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농도 차이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캐리어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디퓨전 메커니즘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그죠? 디퓨전 메커니즘. 디퓨전 메커니즘은 왜 생겨요? 농도의 차이. 그죠? 농도의 차이. concentration. 네, gradient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얘는 자발적으로 차이로 인한 자발적 움직임이죠. spontaneous. 그죠? 물리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어렵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흩어지는 방향으로, 그죠?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x라는 지점과 x 플러스 미소 길이 dx라는 지점의 농도를, 여기서의 농도를 px라 그러고, 여기서의 농도를 px 플러스 dx라 그럴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px 플러스 dx가 px보다 크다면 x라는 지점에서의 전공의 농도가 x 플러스 dx라는 지점에서의 농도보다 적다 라고 한다면, 전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전자가 아니죠. 전공이죠. 전공의 이게 홀의 플럭스가 되겠죠. 그죠? 홀의 플럭스. 그러면 홀의 플럭스의 양은 px 플러스 dx라는 지점과 px라는 지점에서 홀 컨센트레이션의 농도의 차이에 비례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농도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 홀 플럭스의 이 세기는 훨씬 강하게 나타날 거고, 그리고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의 거리 간격에 반비례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겠죠. 홀 플럭스의 방향은 x가 dx만큼 증가했을 적에 p가 홀의 농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증가를 하게 되면 홀의 플럭스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타당하겠죠.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홀의 플럭스가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current를 쓴다면 JP 전공의 전류죠. due to diffusion 뭐 이런 표현을 쓸까요? 라고 쓴다면 얘를 는 dp죠. dp dx 그죠? 마이너스 이거에 비례하는데 앞에 이제 비례상수를 하나 붙여야 돼요. 여기다 비례상수를 그죠? 비례상수 하나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비례상수를 하나 쓰고 싶은데 비례상수를 예를 들어서 A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A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D라고 써요. D. 오케이? D. D는 뭐야? 그럴까요? diffusion. 그런 의미겠죠. D라고 써요. 근데 그냥 D라고 써도 좋은데 D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비례상수 D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앞에다가 D 대신에 뭘 써요? Q 하나 빼놓고 뭐 D 이렇게 써요. Q를 하나 빼서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을 앞으로 빼서 만약에 비례상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확산계수 D를 정의할 적에 Q를 뺀 거니까 정의하는 내용만 달라질 뿐이죠. 그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전공에 의한 확산계수라 그래서 QDP 이렇게 붙입니다. 나는 이런 표현이 싫다. 그냥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뭐 A dx dp 이래도 됩니다. A라고 쓰는 거 대신에 Q 뭐 D 이렇게 쓴 거죠. 됐어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DP를 전공의 확산계수 diffusion coeffici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x라는 지점에 전자가 이만큼 있다. nx가 있다. x 플러스 dx라는 지점에 전자가 뭐 이만큼 있다. nx 플러스 dx에 있다. 그럼 가장 이 지점에 전자의 양이 지금 많은 거죠. 그럼 이 많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게 일렉트론의 플럭스의 방향이 되겠죠. 파티클이 실제 움직이는 방향이죠. 그렇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일렉트론 커런트의 방향이죠. 커런트는 이런 방향. 커런트 디렉션은 이렇게 되겠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파티클이 실제 움직이는 거는 파티클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 방향이고 전류에 흐르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플럭스의 방향, 플럭스의 크기는 역시 dn 나누기 dx에 비례할 것이고 플럭스는 이쪽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이거에 비례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렉트론 커런트 density
얘를 우리가 JN diffusion 이렇게 부를까요? 얘라 그러면 역시 dx, dn에 비례하는데 이거에 비례할 텐데 여기 이제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적절한 비례상수가 붙어야 되죠. 비례상수가. 그죠? 비례상수가. 적절한 비례상수. 붙어야 되고, current density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되겠죠? 붙여야 되죠. current 방향이 플럭스 방향과 반대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였어요. 마이너스. 여기 비례상수 하나 붙이면 돼요. 비례상수 사람들이 QDN이라고 씁니다. QDN.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QDN에 DX, DN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미컨덕터 내에서 전류는 JP 그러면 JP는 우리가 배운 대로 Q, U, P, P, E. 이게 뭐예요? 이게 드리프트 커런트죠. 와 지금 방금 본 디퓨전 커런트. 요거 합의 Q, DP, DX, DP 의 합의. 벡터로 쓰게 되면 보세요. 이런 선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되고 또 JN은 Q μN NE 더하기 Q DN DX D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토탈 커런트 J라고 하면 J는 JN에다가 JP를 더하게 되겠죠. 요거와 요거.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이게 뭐예요? 이게 디퓨전 커런트 성분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3D로 확장을 하게 되면 커런트라는 건 벡터량이니까 3D로 확장을 하게 되면 3D로 확장을 하면 벡터 표시를 해야 되겠죠? JP는 이건 뭘로 바뀌었어요? Q, μ, P, P 일렉트릭 필드 벡터 표시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겠어요? X에 대한 미분을 X에 대한 미분과 Y에 대한 미분과 Z에 대한 미분을 세 번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Q DP의 그레디언트 P죠. 그레디언트 P. 그죠? 스칼라 함수 홀 컨센트레이션을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벡터 양이 되죠. 마찬가지로 JN은 Q μN NE 더하기 Q DN 그레디언트 N 이렇게 되죠. 그리고 토탈 커런트 J는 JP와 JN의 벡터 합입니다. 오케이? 되겠어요?
주의할 게 뭐예요? 벡터 합입니다. 벡터 썸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미컨덕터에서 중요한 방정식 커런트 이퀘이션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책 몇 식이죠? 4-23식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만약에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이런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실리콘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이 이게 지금 X축이라고 합시다. X축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했어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를 인가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전압 V를 인가했어요. 그럼 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다가 additionally 이게 지금 여기다가 이제 도핑을 했는데 유니폼 하게 균일하게 도핑을 한 게 아니라 non 유니폼하게 도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도핑에 따르지 말고 뭐 이유는 묻지 말고 X축에 따라서 X축에다가 X축을 횡축해 놓고 전자의 농도 어느 쪽이 많은가를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커브를 그렸어요. 또 홀 컨센트레이션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이런 커브를 그려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가 감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농도와 전공의 농도가 이쪽이 고농도고 이쪽이 저농도예요.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유를 묻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실험을 하는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실험을 하는데 근데 이제 빛을 쪼여요. 빛을 쪼이는데 이 부분은 빛을 강하게 쪼이고 이 부분은 빛을 약하게 쪼이고 그죠? 여기는 강하게 빛을 쪼이고 여기는 빛을 약하게 쪼이면 여기는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가 많아지고 여기는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가 적어지겠죠? 여기가 일렉트론 홀 농도가 많고 이쪽이 홀 농도가 적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전기를 인가를 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전기를 인가를 하면서 동시에 여기다가 빛을 쪼이는데 여기는 강한 빛을 쪼이고 파워가 큰 포톤의 개수가 많은 빛을 쪼이고 여기는 파워가 낮은 빛을 쪼여요. 그럼 여기에 일렉트론 홀 개수가 많고 이쪽은 일렉트론 홀 개수가 적겠죠.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내가 흐르는 전류를 끌어가지고 전류를 측정을 해요. 암페어미터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교육적으로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세요. 자, 뭐가 제일 쉽죠? 드리프트 커런트부터 얘기해 볼까요? 드리프트 커런트. 쉬운 것이
일렉트론, 홀에 대한 게, 홀은 양의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홀이 더 쉽죠? 홀에 대한 드리프트 커런트를 보면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 방향.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홀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겠죠?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 이해가요? JP 드리프트. 이렇게 되죠. 벡터로 표시해가지고 이만한 크기의 전류가 흘러요. 그죠? 홀 드리프트 커런트.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커런트. 어느 쪽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일렉트론 드리프트 커런트. 여기가 지금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이 인하이 되니까 일렉트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겠죠. 맞나요? 그죠? 일렉트론의 플럭스의 방향은 잘 보세요. 생각해보면서 보세요. 일렉트론의 플럭스의 방향은 이게 일렉트론의 플럭스의 방향이죠. 근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쪽을 향하니까 한 단계 더 쓸까요? 일렉트론의 플럭스 뭐 이런 방향이죠. 그러면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커런트는 어떤 방향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J, N 드리프트 성분이죠. 맞죠? 이렇게 되죠. 이어서 홀의 디퓨전. 홀의 디퓨전. 홀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요? 홀이 왼쪽이 더 많죠? 홀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많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홀의 디퓨전 커런트 성분. JP 디퓨전.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적에 지금 화살표 기지를 길게 그렸다가 짧게 그렸다가 길게 그렸다 이렇게 했어요. 길고 짧은 건 뭘 얘기할까요? 커런트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홀 디퓨전 커런트가 많이 흐르는 거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 많이 흐른다 그랬을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단지 홀의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가 같을 필요는 없죠. 뭐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쪽을 왜 크게 그렸어요? 선생님 마음에 많이 흐른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가 덜 흐를지도 몰라요. 그림. 그죠? 하나 이그샘플로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일렉트론의 디퓨전 커런트.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일렉트론은 이쪽이 많죠? 이쪽이 적으니까. 일렉트론의 플럭스의 방향은 이런 방향. 커런트의 방향은 반대 방향. 따라서 일렉트론의 디퓨전 커런트는 이런 J, N 디퓨전. 됐어요? 토탈 커런트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이거에 해당되는 거 이만큼, 그죠? 더하기 이거에 해당되는 거 더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또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걸 빼야 되네요. 이만큼을 빼야 되네. 그죠? 따라서 토탈 커런트는 뭐예요? 이만큼이 토탈 커런트죠. 여기까지가. 토탈 벡터썸이니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책에 그림 4-14에서 저자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학습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자가 조금 사려 깊지 못하게 도 이 화살표의 크기를 전부 같게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건지 물론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커런트의 크기는 지각각이죠. 이게 클 수도 있고 저게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4-14 그림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면 이 각각의 커런트를 벡터 썸을 해서 더해서 토탈 커런트가 결정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지 이 크기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멋대로예요.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고. 알겠죠?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